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뭐 습도는 그래도 뭐 한여름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긴 하지만 이 땡볕이 진짜 한낮에 너무 뜨겁더라고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기사를 잠깐 이제 제목만 봤는데 장마를 재정의해야 된다. 재정의해야 된다.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 전에 비가 좀 왔을 땐 장마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른 장마 그리고 비가 와도 오전에 그러니까 한나절만 오고 또 안 나오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기후 위기 저희도 이제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글로벌 각국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한마디로 요즘 이열치열을 새기고 삽니다. 이열치열이라는 게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뜨거운 여름에 가장 편한 피수법으로 날씨가 더우면 물을 팔팔 끓여서 뜨거운 물을 한 잔 콱 들면요. 그게 속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더위는 더위로 극복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로동선이다. 자, 이 화로동선이라는 것은 여름에 다 더울 때 겨울에 그 추운 때를 대비해서 난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특히 경제는 미래를 잘 예측하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 이런 어떤 교훈을 갖고 삽니다. 그러시군요. 두 분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이렇게 겪으면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우리 생생경제에 정말 아주 중요한 빠지실 수 없는 두 분과 오늘 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진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핫한 날씨만큼 오늘 좀 둘러볼 뉴스들도 진짜 핫한 것들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안내 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방송할 때 퀴즈를 내드리잖아요. 항상 일부 끝에서. 그래서 오늘도 역시 퀴즈를 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신지 특히 칭찬 위주로 많이 보내주시면 응원의 문자와 저희가 당첨자를 선정하여 커피 쿠폰 선물 받으실 분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두 분도 혹시 전화를 받으신다면 꼭 받아서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실 거죠? 저희도 커피 쿠폰 받을 수 있나요? 문자 보내면? 물론 이제 공정하게 심사하긴 하겠지만. 그럼요. 이따가 혹시 저희 그 교수님이랑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문자 퀴즈 정답 한번 보내봐 주세요. 네. 아니, 목요일은 좀 그렇고요. 평일날 좋네요.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미중 관계부터 또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를 상대로 얼마만큼 통제한다는 건지 왜 이런 조치를 발표하게 된 건지 배경도 궁금하고 그래요, 교수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을 향한 어떤 보복 카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 반도체 산업을 지나치게 발전시켜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칩스법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 접근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중국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해서 AI를 개발하는 이런 이 접촉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우리도 카드가 있다라고 내세운 게 이른바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수출 통제 방법은
이것을 중국 상무부 허가제로 바꿔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수출할 때는 끈끈이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갈륨, 게르마늄이 일반 국민들은 뭐 별 알 필요도 없고 또 알기도 매우 어려운 희귀 금속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히토류 전쟁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일본하고 중국이 센카쿠 전쟁을 할 때 히토류를 차단하니까 이 히토류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흘 만에 항복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히토류는 아닌데 희귀 금속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그 채취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채취해 왔고 또 싼 가격으로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거의 채취를 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중국산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노광 장비라고 그래서요. 극자외선 아주 나노 공정의 아주 미세 공정을 만드는데 이 자외선으로 쬐어가지고 나가는 그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반도체 기계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최근에 미국이 네덜란드 회사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 만들려면 이 갈륨, 게르마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규제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희소금속 규제의 카드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도전장 또는 보복카드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이 계속 그러면 우리도 카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엄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중 전쟁은 점점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한국이 네. 고래 싸움의 일각에서는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새우는 아니고요. 네, 네. 우리도 뭐 중치 고래 정도는 됐어요. 옆에 큰 고래 형님들 싸우는 바람에 약간 작은 고래. 네, 우리 좀 중간 고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반도체 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밖에서 지금 새우 아니고 킹크랩이라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돌고래 어떻습니까? 돌고래.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도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 조치구나라고 다들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발표를 했대요. 아니 서방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한 거를 뭐 보복 조치라고 말들을 하던데 보복 조치 아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항상 그러죠. 나 화낸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잘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희귀금속 여기 희자가 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금속인데 이 극소량이 있다라는 거죠. 극소량이 있기 때문에 이 극소량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산을 하나 허물어서 1g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희토류, 희귀금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게 환경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지금 나노 공정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만든다라면 깎아내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걸 깎고 붙이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액체로 깎아내던 기체로 네, 깎아내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찾다 보니까 히토리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잡으시고.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거를 찾다 적합하는 보니 거죠. 좀 예. 희귀한 금속까지 간 거죠. 거군요. 예를 들어서 갈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데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지만 네. LED도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륨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내는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고 게르마늄 같은 게 이제 저항값이라고 그래서 반도체도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전원을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이런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히토리가 그럼 중국에만 있느냐? 희귀금속 중국에만 있느냐? 네.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중국 비중이 낮아요. 그래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하지만 생산량은 90%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 국가로서는 1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희토류나 희귀금속을 찾아내긴 해요.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하려면 여기서도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가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됐죠. 더군다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환경오염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싸게 공급받아 썼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도 모퉁이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반도체를 못 쓴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도체를 그러면 니네가 날 줘야 되는데 뭐 안 들어와? 그럼 니네도 쓰지 마. 희토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도 했었죠.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대체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건 대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도 수많은 이 금속 리스트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체제 없는 것부터 한두 개씩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영향으로 좀 틀어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군사통신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범용적으로도 쓰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품목의 50%를 미국이 수입해 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집중을 예,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때린 정말 뺨은 아니고 옆에 쿡 찔러본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끝난다라면 그렇게 아프진 않겠죠. 그렇군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보복 조치 아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지금 보복 조치로 보이고 친구 나 화내고 화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죠. 얼굴이 지금 빨간 빨개진 상황이 거야.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그 얼굴은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이 뭐 이런 발표도 타이밍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발표를 하겠어요. 옐런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제 방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인 것 같아요. 방중을 이제 했는데, 그 전에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계산된 전략적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고위 관료들 간의 교류도 거의 없었더랬어요.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2주 전에 중국을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났죠. 네.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대화에서 첫 어떤 국교 원활한 교류의 일환으로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초청을 하게 됐고 제닛 옐런 장관이 뭐 지금 그 곧 베이징에 도착했다. 뭐 이런 외신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단순한 재무장관을 넘어서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책사, 경제팀 총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경제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굉장히 커요. 자, 이분은요,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노벨상을 남편한테 양보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남편이 그 버클리 대학에 있던 에클로프 교수라는 분인데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같이 연구해놓고 남편한테 넘겼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FOMC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에 의장도 했던 사람이죠. 클린턴 정부 민주당 정부 때는 경제위원회 자문위원장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아, 그러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갈 때는 그냥 가지는 않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특히 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부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반도체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관세를 좀 내려달라는 겁니다. 아, 중국이 미국에 지금 가장 요구하고 싶은 건 관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 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을 하라고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걸 안 풀어주고 갔어요.
중국은 그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해서 미국산 대두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약속을 안 지킨 이런 셈이 돼 있어서 이게 한 양국 간의 현안이 되어 왔는데 제가 아는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관세를 낮추자는 주의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는 없다.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온다.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도 타격이지만 물건값이 미국에서 판매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니 델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관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싸지겠죠. 네. 그럼과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미국에 가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 개선하라. 이것을 요구한다는 게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제니 옐런의 시나리오예요. 바로 그 대목을 앞두고 중국 입장에서 그 카드를 어느 정도는 잃고 네. 우리도 카드 하나 먼저 내자 빨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돈을 하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중국의 환치우시바오라는 이 중국 신문들 이런 데 보면 블링컨이나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어도 제니 옐런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그러나 이제 양국 관계라는 게 한 사람의 방문만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기는 않겠죠. 그러나 이 제니 옐런이 이런 관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갖고 있다. 특히 모더나라는 회사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네. 대박을 친 회사가 모더나. 모더나라는 회사가 옐런 재무장관의 그 미국 중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의 대대적인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들 떠나는데 백신 공장 중국이 굉장히 갈급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뭐 전쟁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나마 어떤 양국의 실리를 취하려는 그런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재무장관 방중 전에 이런 발표를 보복 조치 발표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협상에서 전략적인 카드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발표하고 나서 좀 협상 조율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발표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약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하고 뭐 접촉하고 약간 밀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옐런 장관은 중국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국과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나오면서 좀 오히려 옐런 장관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단어상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이제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나라가 다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던지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각종 이제 이익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죠. 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때는 이제 귀를 기울여 주니까. 자, 지금 평상시 이걸 히토를 딱 던졌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둘이 수싸움인데 원래는 처음에 세게 뒀다가 너네 100을 던지면 어차피 서로 50에 합의될 건 알아요. 근데 일단 100을 던져놔야 50에 합의되지. 그렇죠. 50을 던져놓으면 20배에서 합의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또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에 지금 이런 국면인 건데요. 이건 또 뭔가요? 미국에서 근데 자국민들한테 중국 여행 주의보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하려는 사람들 조심해라. 혹은 다시 재고해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그 이유가 보니까 어떤 뭐 중국이 개정한 어떤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건 역시 미중 간에 이런 서로 경계하고 있는 이런 사람 보복하고 막 이런 견제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또 같은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란
간첩을 때려잡는 법이 지금 아주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달 1일부터 지금 시행 중이네요. 이미 시행됐습니다. 예. 물론 그전에도 간첩법이 있었어요. 뭐 간첩은 어느 나라나 다 잡는 거지만은 이 간첩 이번에 새로 나온 간첩법을 저도 곰곰이 뜯어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입에 그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 뒤통수에 걸리면 뒤통수 걸이 아무데나 다 걸 수 있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면 대부분 압록강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중국 단둥에 압록강 철교 있는 자리 그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저도 많이 찍었어요. 그렇게 사진 찍으면 국경선에서 사진 찍으면 간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잡혀가요? 예. 그다음에 또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요주 인물과 접촉한다든지. 근데 국경선의 위험한 군사시설이 뭔지 이 그 여행객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모르죠.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잡히려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여행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만 가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만 해야만 안 잡힌다. 국무부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휴일 시간에 갑자기 국무부 홈페이지에 중국 그 여행 주의보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면 이 반간첩법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잡혀갈 수 있고 영사 혜택도 못 받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지 말고 중국에 가 계시는 유학생들이나 중국 주재원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비상령을 내렸는데 미국이 이런 한 국가에 대해서 그 정례적인 그 이 여행주의보가 아니고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 네. 이것 또한 제니 옐런의 방문과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제니 옐런이 지금 미국의 반간첩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성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기업인들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반간첩법 혐의를 그러면 이를테면 그것도 못합니다. 다른 업체에 뭐 복사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컴플레인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제니 옐런이 이번에 의제 자체에도 반간첩법 이거 기업에 적용은 좀 객관적으로 하라.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기 이전에 여행주의보부터 하나 딱 올려놓고 가면 중국 입장에서도 아 이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아무튼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말씀 듣고 궁금해진 건 뭐냐면 이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 법에 대해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여행객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 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경제 주체들에게 모두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높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반간첩법이라는 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그러니까 되는 외국에서 는 여행객도 해당된다 이 말인 해당되는 거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의 분야고 네네. 이제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건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중국 분이시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뭐 맥킨지 제가 맥킨지 직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서 이제 교수님의 이제 중국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보 노출을 제가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이제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차용주를 걸고 싶으면 너 김대호 박사님하고 얘기했지 너 간첩이야 라고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의적인 해석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코가 뭔지 귀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그건 피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너 지금 코를 만졌어. 너 간첩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고 그때부터 영사 서비스도 안 되고 어떠한 뭐 이 다른 나라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중국 법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본적인 유연성 거기에 플러스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이게 엮이다 보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 자체가 자의적이다 보니 사실 미국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다면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특히 미국 국적인 사람들을 더 뭔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진짜 이번 주도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어요.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조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오늘 퀴즈 내드렸잖아요. 정답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평소 이 방송 어떻게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분들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릴 텐데 오늘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 17일 날 종료되는데 좀 지나서 일괄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 시작을 했습니다. 1부 끝에서 항상 퀴즈를 내드립니다. 오늘 퀴즈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바로 제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1번 박귀빈, 2번 내외 귀빈인데 뭐 퀴즈 그 힌트를 제가 굳이 부탁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두 분께서 힌트를 미리 준비를 하셔요. 제가 항상 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퀴즈를 제가 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참 선물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선물 소개를 하고 할 때 두 분이 퀴즈를 듣고 나서 막 뭘 적고 계시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아, 오늘 힌트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힌트를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께서 먼저 내주시겠어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이제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세 사람 다 모두 귀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과 저는 이제 초청받은 귀빈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귀빈이니까 네 글자로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께서도 귀빈이신데 네. 혼자시니까 세 글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글자와 세 글자 힌트 중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요? 귀빈이라는 게 귀한 손님인데요. 저는 이 귀빈 앵커님이 그 경제 문제를 잘 진행을 해줘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참 훌륭한 귀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대박 귀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한 자만 빼시면 오늘의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오늘 퀴즈 정답 제 이름 맞춰주시면 돼요. 생생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박귀빈, 2번 내외귀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 당첨된 분들 커피 쿠폰 이벤트 당첨되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앞서 사실 1부 끝에서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얼른 퀴즈를 내드리고 싶어서 끊었고 역시 중국과 관련된 얘기여서 하지만 여기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라 2부 처음 시작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미중 간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제닛 옐런 장관도 지금 방중이고. 근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건가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중 관계도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지난 4일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차기 인민은행장이 유력한 판궁성 공산당 서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중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거랍니다. 예,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꾸려가는 최고의 사령탑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우리 항상 금리를 올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가계부채가 많은 분들은 이창용 총재만 보면 좀 겁이 나요. 또 금리를 올릴까? 네네. 네, 그래서 좀 겁나시는 분인데 갑자기 중국 언론에 또 중국의 각종 홈페이지에 이창용 총재와 인민은행의 당서기가 만났다. 방금 말씀한 판공성이라는 분인데요. 네. 만났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창용 총재가 베이징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을 시찰하기 위해서 잠시 들렀더니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좀 보자. 이래서 빵꿍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보도를 안 했는데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보도자료를 크게 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빵꿍성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현재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 당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실권자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 야도의 사장처럼 인물일 뿐이고 간판일 뿐이고 실제로 그 조직을 꾸려가는 것은 당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방정부의 당석이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인민은행도 당석이가 그 인민은행 총재를 오라가라 하는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빵꿍성을 임명을 했어요. 당석이로. 그런데 이분이 현직 중국 재무부의 외환관리국장 총책이에요. 중국 위안화를 총괄하고 있던 미스터 위안화로 불리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 이 외환은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분리해서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인민은행으로 오게 되면 두 개를 업무를 같이 하고 또 내일 모레 지금 현재의 인민은행 총재가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자리도 겸임하게 될 것이다. 당석이와 인민은행 총재 또 미국 재무부 외환관리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모든 실권을 한 자리에 진다. 이렇게 주목을 끌던 인물이거든요. 네. 물론 이분이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임창용 총재를 만났다. 지금 이창용 총재도 우리나라 금리 때문에 굉장히 한가하지 않습니다. 바쁜데 네네. 왜 베이징을 갔을까 했는데 이런 어떤 두 나라 간의 물밑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 겉으로 명분은 베이징 한국은행 시찰이지 네. 두 나라 간의 사전 협의가 돼서 베이징으로 가서 한중 은행 중앙은행 총재회담을 가진 게 아니냐. 지금도 중국이 위안화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위안화 가치가 턱턱턱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가 상호간에 국제사회에서 좀 연동된 취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근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채 중국과의 거래 규모가 큰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언론에다가 크게 보도하는 이런 면에서 한중 간에도 어떤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창구의 확대는 아무리 두 나라가 사이가 나쁘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 많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소장님은 뭐 어떤 부분 짚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표면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생각을 이제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절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뭐 고래 비유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중 간에 보이는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 쪽 지금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근데 중국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뭐 수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그런데 그걸 또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참 미묘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묘한 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퍼뜩 듭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마침 당서기가 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뭐 저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가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난 내일 보러 갔는데 그쵸. 옆 테이블에 있던 친구가 잠깐 인사해서 그냥 악수한 것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건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 판궁성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판궁성 이분인데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이제 외환 쪽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한 가지로 볼 수는 없겠죠. 반도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가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안화의 어떤 변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본하고 통화 수업도 또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통화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께서 열심히 정말
정말 뛰고 계시다. 이 점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한참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할 때 우리는 미국의 조금 약간 우호적인 입장이면서 오히려 한중 관계가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다시 중국이랑 약간 손잡으면서 자기네끼리 다시 친해지려는 약간 움직임이 있어서 되게 한편으로는 약간 뻘쭘해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방송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딱 생각이 그런 상황이 가장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도 한중 관계도 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교류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많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요.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아스파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름은 생소한데 먹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이어트 콜라, 뭐 막걸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예, 아스파탐이라는 게요. 요즘 그러니까 설탕 대체제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설탕보다도 단맛이 200배 이상 짜릿한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달아요. 예. 옛날에 사카린이라는 우리가 설탕 구하기 어려울 때 사카린을 먹기도 했지만 사카린보다도 훨씬 단맛이 강하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청정 어떤 소재로 알려져 왔었는데 느닷없이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암연구소에서 이거 여러 번 조사를 해봤다만 발암물질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스파탐도 사실상 발암물질이다. 오늘 14일 날 정식으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 우리 코로나 백신 퇴치하는 데 앞장섰던 기관이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부터 저 좀 살 좀 빼려고 설탕 안 먹고 아스파탐 들어가 있는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막걸리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막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스파탐이.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그렇죠. 덜컥 드는 발암 겁니다. 가능 물질이라는데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로이터 통신 보도로 이게 WHO가 발암 물질 아스파탐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한국에서 아스파탐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뭐냐? 그리고 그건 먹지 말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거 예를 들어서 제로 콜라, 뭐 제로 슈가 콜라를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 수백 개를 먹어야 암 증세가 나올 수가 있지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정도의 속도로는 별 문제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런 면에서 WHO의 이런 그 발암물질 지정을 계기로 해서 좀 한도 또 그 섭취 어떤 허용량 이런 거에 관한 우리 식약처에서 기준이 좀 빨리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한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 얘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검토를 하고요. 식약처에서 우리도 또 이제 우리 이제 업체들이 쓸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WHO가 이걸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일례로 2015년도에 WHO에서는 소세지하고 햄 이런 가공육하고 붉은 고기도 발암 물질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가공육 같은 경우는 1군이고요. 붉은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2군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약처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먹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이죠.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니까 지금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이제 30초요? 브리핑 나온 것들을 보면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을 매일 먹어야 이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콜라 드시는 분들 많아요. 제로 콜라라 그래서 이거 뭐 칼로리가 낮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전문가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콜라로 환산할 경우, 다이어트 콜라로 환산할 경우 매일 30캔 정도는 먹어야 문제가 매일. 생길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요건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식약처에서도 기준치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발표할 것 같아요. 점검해서 좀 그런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파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저희가 또 시간이 오늘 다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두 분 일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 차영주 YG경제연구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